자신의 아들을 보기 위해 군대를 방문한 해병대 3스타 사령관이 자신의 아들의 상처를 보고 가혹행위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로 인하여 부대를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서쪽 끝, 군사분계선이 보이지 않는 긴장을 품고 흐르는 바다를 마주한 해병대 사령부. 장기주 중장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정적이고 서늘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작전 지도 위에는 그의 손길이 닿은 수많은 전략적 요충지들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책상 한편에는 역대 사령관들의 초상과 함께 그가 수운한 무공훈장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따로 있었다. 달고 다른 가죽 액자 속 앳된 얼굴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아들 장하준의 사진이었다. 강철 사령관. 적들에게는 공포의 이름이었고 부하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전장에서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러나 집무실 문을 닫고 홀로 남을 때 그는 대한민국 남해부터 서해 최북단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이 아닌 백령도라는 작은 섬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병이 되고 싶다면 제 힘으로 빨간 명찰을 달아야 합니다. 입대를 앞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했다. 장성급 장교의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편의를 거부하고 신체 검사부터 체력 검정까지 오롯이 제 힘으로 통과해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하던 날.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목을 죄는 듯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아들은 마치 아버지의 걱정을 시험이라도 하듯 가장 험난하다는 백령도 유교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그곳은 평시에도 북과의 긴장감이 팽팽한 최전선이자 거친 파도와 바람이 병사들의 인내심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곳이었다. 그날도 장기주는 서해 5도 지역의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보고를 받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결제 서류 더미 위로 그의 만년필이 사각거리며 움직일 때였다. 핑으.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린 것은 그의 개인 휴대전화 문자 수신음이었다. 군 관련 통신이 아닌 사적인 연락은 극히 드문 그였기에 무심코 액정을 들여다본 장기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잠금을 해제했다. 화면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떠 있었다.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찍힌 듯 전체적으로 거칠고 노이즈가 심한 사진이었다. 누군가의 얼굴을 근접 촬영한 것이 분명했다. 시퍼렇게 피멍이 든 눈두덩, 부어오른 입술, 그리고 광대뼈 부근에 선명하게 그어진 긁힌 상처. 초점이 흐려 이목구비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장기주는 그 턱선과 굳게 담은 인매에서 본능적으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감각이 무엇인지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사진 아래 짧은 문자 한 줄이 그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사령관님의 아드님은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의 점 하나까지 정중한 말투 속에 숨겨진 명백한 조롱과 악의가 느껴졌다. 장기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집무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진 듯 숨이 가빠왔다. 그는 몇 번이고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아들 하준인가? 아닐 수도 있다. 군대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젊은이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저 굳게 담은 입술은 고통을 참아내려는 저 완고한 의지는 분명 아들을 닮아 있었다. 무엇보다 사령관님의 아드님이라고 정확히 지칭한 것이 그의 혼란을 증폭시켰다. 단순한 악성 스팸이나 음의 공작일 수도 있다. 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정적과 시기를 받아왔기에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식을 걸고 넘어지는 비열함은 그의 이성의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충돌했다. 첫째, 공식적인 감찰 지시. 해병대 헌병단에 특별 지시를 내려 유교단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강철 사령관이 아닌 아들 바보가 된다. 언론은 해병대 사령관, 아들 위해 특별 감찰 지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낼 것이고 군의 명예는 실추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후광을 그토록 거부했던 아들 하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감을 주게 될 것이다. 아들은 그를 평생 원망할지도 모른다. 둘째, 무시하는 것. 비열한 음해의 공작에 흔들리지 않고 평소처럼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저 사진이 정말 하준이라면 아들이 홀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작자가 조직의 안위와 체면 때문에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는 평생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사진 속 멍든 얼굴이 꿈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힐 것이 분명했다. 고뇌는 길지 않았다. 장기주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는 중장 계급장을 내려놓고 사령관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만나러 가야 했다. 진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조용히 집무실 안쪽에 딸린 개인 내실로 들어갔다. 군복이 아닌 사복 몇 벌이 걸려있는 낡은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색바랜 남색 등산복 상의와 흙먼지가 묻은 등산 바지를 꺼내 들었다. 주말 백령도 최고봉인 업죽산으로 등산을 가는 평범한 중년 남성. 그것이 그가 선택한 위장이었다. 등산 배낭에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를 챙기던 그의 손길이 문득 멈췄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수십 년간 입어온 군복이 아닌 어색한 민간인 복장의 사내.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숨길 수 없는 군인의 것이었지만 지금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국가를 향한 충성심이 아닌 아들을 향한 절박한 부성이었다. 강철 같던 사령관의 심장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을 가르고 장기주의 차가 인천항 연안 여객 터미널로 향했다. 사령관 전용 차량이 아닌 몇 년 전 아내에게 사주었던 낡은 국산 세단이었다. 그는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밤새 준비한 등산 배낭을 둘러맸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속은 타는 듯한 초조함으로 뜨거웠다. 여객 터미널 대합실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백령도로 향하는 섬 주민들과 군인 가족, 드문드문 보이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장기주는 매표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의 맨 끝에 섰다. 바로 어제까지 수백 명의 부하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던 그가 이제는 신분증을 손에 꼭 쥔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익명의 민간인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주위의 소란스러운 대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백령도 어른 한 명이요. 무뚝뚝한 직원의 말에 신분증과 카드를 건네며 그는 잠시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표를 내려다보았다. 장기주. 그 이름 석자가 오늘만큼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4시간의 항해는 고역이었다. 디젤 엔진의 진동과 비릿한 바다 냄새가 선실에 가득했다. 그는 갑판으로 나가 잿빛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군함의 함교 위에서 바라보던 서해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군함 위에서 바다는 통제하고 극복해야 할 작전 구역이었지만 흔들리는 여객선 위에서 바다는 한 개인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거대한 자연일 뿐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어제 받은 문자를 다시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백령도 용기포항에 도착할 무렵 섬은 약속이나 한 듯 짙은 해무에 잠겨 있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뽀얀 안개는 섬의 윤곽을 지워버리고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한 기묘한 정적을 만들어냈다.
마치 섬 전체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외부인의 접근을 경계하는 것만 같았다. 장기준은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보이지 않는 벽을 통과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이 복무 중인 해병대 부대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는 안개에 젖은 해안도로와 희미한 마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마음도 짙은 안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높다란 철문과 날카로운 철조망,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라는 붉은 글씨가 그의 눈을 압도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직의 문 앞에서 그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면회 오셨습니까? 위병소에서 나온 젊은 해병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맞았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최전선 군인답게 날카로웠다. 장기준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장하준 일병 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처 심청각에 등산 왔다가 아들 얼굴이나 잠시 볼 수 있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그의 허름한 등산복 차림과 약간은 지친 기색을 훑어본 위병은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매뉴얼대로 응대했다. 신분증 주십시오. 하준이와 미리 약속된 면회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오. 그냥 갑자기 들른 거라. 예고 없는 방문은 절차상 바로 면회가 어렵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당직 사관님께 보고 후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위병은 그의 신분증을 들고 위병소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철문이 사이에 두고 장기준은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전화기 너머로 당직 사관에게 보고하는 위병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 사전 연락 없었음, 주말이라 중대장님 부재 중. 하나하나의 단어가 그의 조급함을 부채질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의 전화 한 통이면 사단장까지 달려 나올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아무런 수단도 의지도 없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무력함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당직 사관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말과 함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장기준은 짧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아 연병장 너머의 건물들이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보였다. 안내를 받아 걸어가는 길 막사에서 흘러나오는 군화 소리와 간간히 터져나오는 기합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그는 지금 사령관이 아닌 낯선 방문객으로서 아들이 숨쉬고 있는 거대한 미지의 성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면회실은 본관 건물 1층 구석에 위치한 작고 삭막한 공간이었다. 낡은 소파와 먼지 앉은 탁자, 벽에는 하면 된다는 해병대 정신을 강조하는 낡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장기준은 창가에 서서 초조하게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군화 소리와 함께 익숙한 실루엣이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다. 아들 장하준이었다. 아, 아버지. 어쩐 일로 여기까지. 하준은 예고 없는 아버지의 방문에 크게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왔다. 입대 전보다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깎은 머리 아래로 드러난 다부진 눈매는 분명 더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장기주의 시선은 그 변화가 아닌 다른 곳에 꽂혔다. 아들의 왼쪽 뺨. 강한 조명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를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희미한 멍자국이었다. 시퍼런 색이 옅어지며 누렇게 변해가는 상처가 아물어가는 단계의 흔적. 어제 문자 메시지로 본 사진의 잔상이 눈앞에 아들 얼굴과 겹쳐지는 순간 장기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얼굴은 왜 그런 거냐? 안부를 묻는 인사도 생략한 채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질문이었다. 하준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자신의 뺨을 만지려다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장기준은 놓치지 않았다.
아, 이거요?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각계 전투 훈련하다가 좀 긁혔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아들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 장기주는 직감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부하들의 표정을 읽어온 그에게 아들의 서툰 연기는 너무나 투명하게 보였다. 훈련으로 생긴 상처라면 저렇게 당황하며 시선을 피할 리가 없었다. 부자 간의 대화는 어색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활짝 열리며 우렁찬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필승. 어이쿠, 하준이 아버님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된 몸짓으로 경례를 붙인 것은 생활관 선임이라는 황태수 병장이었다. 그는 사람 좋은 듯한 미소를 얼굴에 가득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기름지고 부자연스러웠다. 황 병장은 장기주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친근함을 과시하려는 듯 하준의 어깨를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두드렸다. 이야, 우리 하준이 덕분에 저희 생활관이 편합니다. 워낙 애가 착하고 매사에 FM이라 제가 아주 예뻐합니다. 하. 그 순간 장기주는 보았다. 황 병장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아들 하준의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얼굴 근육의 미세한 경련과 찰나의 순간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깊은 분노와 체념의 빛을, 그리고 아들을 내려다보는 황 병장의 눈빛. 그 속에는 선임의 가벼운 격려가 아닌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비릿한 우월감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내 애비 앞이라고 까불지 마라.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아닙니다. 하준이가 선임분들 잘 따라서 군 생활 잘하고 있다니 제가 다 감사합니다. 장기주는 속내를 감춘 채 똑같이 사람 좋은 미소로 응대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익명의 문자, 아들의 뺨에 남은 상처, 그리고 방금 전 황 병장의 위선적인 태도와 아들의 반응. 이 부대의 평온은 철저히 연출된 거짓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 상처를 필사적으로 가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들 몸 건강하고, 선임들 말씀 잘 듣고. 짧은 면회를 마치며 아들의 손을 잡았을 때 장기주는 아들의 손바닥에 깊게 팬 굳은 살과 함께 그의 영혼에 새겨졌을 보이지 않는 상처를 느끼는 듯했다. 부대를 나서는 그의 등 뒤로 하준은 무어라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그 옆에 선 황 병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부대 정문을 다시 나서자 어느새 안개는 조금 걷혀 있었다. 하지만 장기주의 마음속 안개는 더욱 짙고 무거워졌다. 그는 백령도를 떠나는 여객선 표를 예매하는 대신 용기포항 근처의 허름한 민박집으로 향했다. 그의 결심은 확고해졌다. 이 섬을 떠나지 않겠다. 등산객으로 위장한 아버지는 이제 진실을 파헤치려는 추적자가 되어야만 했다. 강철 사령관의 심장이 이제는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분노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장기주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의 후한 인심이 담긴 저녁상을 물리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아 2층의 작은 방으로 올라왔다. 창문을 열자 짠내 섞인 밤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그의 군 생활 대부분을 함께한 관사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날것의 바다 냄새였다. 그는 배낭을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등산용 스틱과 물통 옆으로 비닐에 겹겹이 쌓인 묵직한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독일제 고성능 쌍안경. 군용 장비는 아니었지만 그의 준하는 성능을 가진 그의 개인 소장품이었다. 그는 부드러운 융으로 렌즈를 닦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새벽 장기주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민간인 통제선 바로 아래의 야트막한 야산 정상이었다. 일반 등산객이라면 찾지 않을 외진 길을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길인 듯 거침없이 나아갔다. 수십 년간 지도를 보고 지형을 읽어온 그에게 이 정도의 산은 손바닥 안과 같았다. 정상 부근 해송과 잡목이 우거져 몸을 숨기기 좋은 장소를 찾은 그는 자리를 잡았다. 아래로는 해병대 유교단의 막사와 연병장, 훈련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장기주는 쌍안경을 눈에 가져다 댔다. 멀게만 느껴지던 부대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그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숨을 죽이고 거대한 유기체 같은 부대가 아침을 맞는 모습을 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오전 6시 기상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수백 명의 똑같은 전투복과 짧은 머리 사이에서 아들 하준을 찾아냈다. 그리고 하준의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김민석 이병과 그들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황태수 병장 무리도. 아침 점호, 구보, 그리고 이어지는 오전 훈련. 멀리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고 박력 넘치는 해병대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장기주의 눈은 전체의 그림이 아닌 그림 속의 미세한 균열들을 쫓고 있었다. PT 체조 중 황태수 병장이 자세가 흐트러진 김민석 이병의 등 뒤로 다가가더니 자세 교정을 핑계로 발로 등을 걷어차는 모습. 김이병이 휘청거리자 주변의 선임들이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들 하준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동작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턱에서 분노를 억누르고 있음이 느껴졌다. 점심시간 식당의 풍경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황 병장과 그의 무리들은 식사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식판을 김민석 이병 앞에 밀어놓았다. 김이병이 주눅이 들어 그 식판들을 챙기려 하자 하준이 말없이 다가가 그중 절반을 자신의 식판 위에 겹쳐들고 일어섰다. 황 병장은 그 모습을 보고는 재미있다는 듯 혀를 차며 하준의 등 뒤에 대고 무언가 비아냥거렸다. 하준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히 잔반을 처리했다. 장기주의 눈에 가장 선명하게 박힌 것은 휴식 시간의 풍경이었다. 생활관 뒤편 흡연장에 모여든 병사들. 그곳은 계급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전시장이었다. 황태수는 담배 연기를 김민석 이병의 얼굴에 대고 뿜으며 무언가 낄낄거리고 있었고 김이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른 병사들은 애써 그 광경을 외면하며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암묵적인 동조이자 비겁한 방관이었다. 그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들 하준이 홀로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바다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 폭력의 공간에 섞이지도 그렇다고 그곳을 떠나지도 않은 채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위태로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장기주는 쌍안경에서 눈을 뗐다. 손에 쥔 쌍안경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폭행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은 지금 더 약한 전우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부조리의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방파제가 되어 있었다. 멍든 뺨은 그 과정에서 생긴 명예로운 상처이자 위태로운 저항의 증거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부대에 저녁 어스름이 내렸다. 장기주는 조용히 장비를 챙겨 산을 내려왔다. 그의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와 아들을 향한 타는 듯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저 거짓된 평온의 막을 걷어내고 골마 터진 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 진실을 증언해줄 용기 있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뇌리에 공포에 질려있던 김민석 이병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다음 목표를 정했다. 장기주는 민박집으로 돌아와 다음 계획을 세웠다. 김민석 이병을 만나야 했다. 하지만 부대 안에서 그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황태수의 감시가 널려 있을 것이고 김이병 역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입을 열지 않을 터였다. 기회는 부대 밖에서 찾아야 했다. 그는 민박집 주인에게 슬쩍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 이 동네는 주말에 군인 양반들이 좀 나옵니까? 그럼요. 토요일 오후 되면 애들이 잠깐씩 외출 나와서 PC방도 가고 중국집 가서 자장면도 사 먹고 그래요. 짠하지, 다들 아들 같은 애들인데. 장기주는 토요일을 기다리기로 했다. 금요일과 토요일, 그는 약속도 없이 민박집과 용기포항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평범한 중년 남성 행세를 했다. 때로는 낚시꾼처럼 방파제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사진작가처럼 카메라를 들고 마을 풍경을 찍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단 하나, 부대에서 나올 짧은 머리의 젊은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토요일 오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장기주는 용기포항 근처의 작은 슈퍼마켓 파라솔 의자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2명의 해병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한 명은 아들 하준이었고 다른 한 명은 김민석 이병이었다. 하준이 김이병의 외출에 동행한 것이 분명했다. 김이병의 표정은 어두웠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었다. 마치 외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사들고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다. 장기주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과 함께 있는 지금 접근하는 것이 옳은가.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몰랐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뒤를 따랐다. 민서가 받아보니까 좀 낫냐.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이병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장기주는 결심을 굳히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하준아. 그의 목소리에 하준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재등장에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아버지. 아직 안 가셨습니까? 그래. 섬 풍경이 좋아서 며칠 더 머물기로 했다. 옆에는 전우인가? 장기주는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김민석 이병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이병은 사령관의 아들의 아버지를 마주하자 안 그래도 하얗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거의 경직된 상태로 부동자세 경례를 붙였다. 필승. 이병 김민석입니다. 그래, 편히 드릴게. 나도 잠시 바람 좀 쐬러 나온 거니. 장기주는 그들 옆에 거리를 두고 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하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생활관 선임의 전화인 듯 그는 잠시 인상을 찌푸리더니 김이병에게 말했다.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금방 온다. 하준이 자리를 비우자 방파제에는 장기주와 김민석 이병 단둘만 남게 되었다. 장기주는 천천히 김민석에게 다가갔다. 김이병은 죽을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많이 힘든가?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나직한 목소리였다. 김이병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군 생활 나도 해봐서 안다. 어찌 힘들지 않겠나. 하지만 동료를 괴롭히는 건 군인이 할 짓이 아니지. 장기주의 말에 김이병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장기주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아닌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금 해병대 사령관의 아들 아버지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다. 그저 아들이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묻는 거다. 하준이 뺨에 상처 훈련 중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 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나는 자네를 벌하려는 게 아니야.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그 순간 김민석 이병의 눈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흐흑흐흑 그는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울던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하준이 형이. 김이병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황태수 병장을 중심으로 한 선임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 금품 갈취, 그리고 인격 모독. 김이병은 그들의 주된 표적이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 김이병이 관물대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트집을 잡은 황 병장은 그를 생활관 뒤편 창고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정신 개조를 시켜주겠다며 야전삽 자루로 그를 위협하며 구타하려 했다.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하준이 나타났다. 하준이 형이 제 앞을 막아서면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지 말입니다. 때리시려면 저를 때리십시오. 라고. 황 병장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하준에게 극도로 분노했다. 그는 내가 군 생활 편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라며 모든 분노를 하준에게 쏟아부었다. 수차례의 주먹질과 발길질. 하준은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고 쓰러지면서도 이를 악물고 모든 폭행을 받아냈다. 형이 맞으면서도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군인은 사람 지키라고 있는 거야. 전시에 적군한테서 국민을 지키고 평시엔 내 옆에 전우를 지키는 거다. 그걸 못하면 그냥 깡패지 군인인가. 제가 너무 죄송해서. 김민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오열했다. 장기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나 방파제 난간을 쥔 그의 손은 손등의 힘줄이 터질 듯 솟아오를 정도로 세게 말려 있었다. 아들을 향한 자랑스러움이 심장을 채웠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차디찬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고백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장기준은 하준이 돌아오기 전에 조용히 자리를 떴다. 김민석 이병에게는 오늘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민박집으로 돌아온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들이 했던 말,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존재라는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장기주 자신이 평생을 신념으로 삼아왔던 군인 정신의 본질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그 썩어빠진 폭력의 속을 안에서 그 신념을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자랑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들끓었다. 다음 날 아침 장기주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허름한 등산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밤새 다림질한 듯 주름 하나 없는 깨끗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어깨는 꼿꼿했고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부대 정문에 선 그는 위병에게 아들의 면회를 재차 신청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주저함 대신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장하준 일병 면회 신청한다. 급한 용무다. 그의 달라진 기세에 위병은 저도 모르게 압도당해 이전보다 훨씬 신속하게 보고를 올렸다. 잠시 후 어제와 같은 면회실에서 장기준은 다시 아들과 마주했다. 하준은 아버지가 아직도 섬에 남아있다는 사실과 그의 달라진 분위기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앉아라. 장기주의 첫마디는 명령이었다. 하준은 반사적으로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았다. 장기주는 아들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피할 수 없는 시선이었다. 어제 김민석 이병을 만났다. 그 한마디에 하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모든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표정이었다. 그는 시선을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장기주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나? 내 몸이 찢겨나가는데 그 모욕을 당하면서 왜 이 애비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게 내가 말하는 강인함이냐? 혼자 묵묵히 짊어지는 게 내가 배운 해병 정신이었더냐? 아버지의 울분에 찬 질책에 하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에 섰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게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혼자 다 감당하려 했겠지. 하지만 아비가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만큼 더 비겁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때 하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었다. 아버지, 제가 만약 거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제 신분을 밝혔다면 그건 황태수 병장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더 큰 힘으로 다른 힘을 억누르는 것뿐입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그저 제 옆에서 매일같이 공포에 떨고 있던 전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군인이 적과 싸워 국민을 지키는 존재라면 지금 제 눈앞의 적은 부졸이었고 제가 지켜야 할 국민은 김민석 이병이었습니다. 그걸 외면했다면 저는 해병일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해병이 된 이유니까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단호한 고백에 장기주의 분노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들을 향한 가슴 저린 슬픔과 함께 심장을 터뜨릴 듯한 거대한 자부심이 차올랐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장 이상적인 군인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군인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과서가 아닌 현실의 지옥 속에서 몸으로 깨우친 진짜 해병을 보고 있었다. 장기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굳어있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이었다. 아들의 등은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그래, 내가 맞다, 아들아. 장기주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잠겨 있었다. 내가 진짜 군인이다. 짧은 포옹이 끝나고 장기주는 아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에 고여있던 슬픔과 자랑스러움은 사라지고 이제 강철처럼 차갑고 예리한 지휘관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아버지가 나설 차례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더 이상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면회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부패한 조직에 심판을 내릴 해병대 사령관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장기주가 떠난 뒤 부대는 다시 거짓된 평온을 되찾은 듯 했다. 중대장 최영민 대위는 별난 아버지가 드디어 섬을 떠났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황태수 병장은 생활관으로 돌아온 장하준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아버지가 아주 유별나시더라.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양. 덕분에 우리 하준이 군 생활 편해지겠네. 하준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한 황 병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부대 전체가 야외 훈련에 한창일 때였다. 어디선가 육중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평소의 기동 헬기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공기를 찢고 지면을 뒤흔드는 강력한 프로펠러 소리였다. 병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었던 해물을 뚫고 거대한 위용의 헬리콥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병대 사령관 전용 지휘 통제기 마린원이었다. 헬기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활주로나 헬리패드에 착륙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례를 깨고 부대의 심장부인 중앙연병장을 향해 곧장 하강하기 시작했다. 비상 상황. 훈련을 지휘하던 최영민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헬기는 강력한 하강풍으로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면에 육중하게 내려앉았다. 모든 훈련이 중단되었다. 막사 안에 있던 병사들까지 모두 뛰쳐나와 경악에 찬 눈으로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헬기의 측면 해치가 열리고 트랩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까지 섬을 배회하던 허름한 등산객이 아니었다. 티끌 하나 없이 각이 잡힌 해병대 정복, 어깨에는 대한민국 국방력을 상징하는 별셋 중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양옆으로는 서슬 퍼런 해병대 헌병단 MP 장교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장기주 사령관.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고뇌 대신 적진에 상륙한 지휘관의 냉혹하고 비정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연병장 저편에서 부하들을 통솔하던 최영민 대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과 눈앞의 쓰리스타 장군이 겹쳐지며 현실감이 사라졌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생활관 앞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황태수 병장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의 다리는 풀리기 시작했고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본능적인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하주는 담담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한 나설 차례의 의미였다. 장기주는 연병장에 내려서서 가장 먼저 눈에 띈 연대장 대령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 속에서도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여기 책임자 즉시 내 앞으로. 폭풍이 백령도에 상륙했다. 장기주 사령관의 등장과 함께 부대는 사실상 계엄령 상태에 들어갔다. 사령관을 수행해 온 본부 헌병단은 신속하게 부대 주요 시설을 통제하고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했다. 연병장에는 지휘 텐트가 설치되었고 그곳은 백령도 유교단이 아닌 해병대 사령부의 임시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부대의 자체 감찰 기능은 완벽히 배제되었다. 장기주는 이 사건을 뿌리부터 도려낼 생각이었다. 첫 번째 소환 대상은 중대장 최영민 대위였다. 지휘 텐트 안 장기주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최 대위는 그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다. 장기주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의 침묵과 차가운 시선이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위압감으로 최 대위를 짓눌렀다. 최 대위. 자네 중대의 병사 하나가 죽도록 얻어맞는 동안 자네는 뭘 했나? 사령관님, 저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한 병사들 간의 다툼인 줄로만. 몰랐다고. 장기주가 짧게 반문했다. 그는 서류철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김민석 이병에게서 받은 하준의 상처가 찍힌 사진이었다. 일개 민간인인 나도 이런 제보를 받는데 병사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중대장이 몰랐다는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건가? 모른 게 아니라 외면한 것이겠지. 자네의 평온과 진급을 위해서. 최 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기주는 그의 얄팍한 야망과 비겁한 자기 기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그저 계급장의 목을 매는 비겁한 직장인이었을 뿐이다. 오늘부로 최영민 대위의 중대장 보직을 해임한다.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고 헌병단은 이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정식 입건하여 조사하도록. 최 대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에서 장기주는 일말의 동정도 느끼지 못했다. 두 번째 소환 대상은 황태수 병장이었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텐트 안으로 끌려온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교활함 대신 짐승 같은 공포심만이 가득했다. 장기주는 그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그 시선에 담긴 경멸감만으로도 황 병장은 숨이 막혔다. 장기주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맨 처음 받았던 익명의 문자 메시지.
멍든 얼굴이 담긴 그 사진을 황 병장의 눈앞에 들이댔다. 이게 내 놈의 작품인가? 황 병장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장하준 일병이 사령관님 아드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비굴한 변명에 장기주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다른 누군가의 아들은 그렇게 짓밟아도 된다는 뜻인가? 황 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그 추악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장기주는 헌병들에게 고갯짓을했다. 끌고 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거다. 예외도 자비도 없을 것이다. 그날 오후부터 헌병단의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공포에 질려 침묵하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조사실의 문을 두드렸다. 황태수 무리의 만행과 그것을 방관했던 간부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굳게 닫혀있던 둑이 무너지자 썩은 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것이다. 장기주는 밤이 깊어가는 부대를 바라보며 이 참혹한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대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장기주는 자신의 아들 하준을 불렀다. 딱딱한 지휘 텐트나 면회실이 아니었다. 그는 하준과 함께 부대 외곽을 따라 나 있는 해안 철책길을 천천히 걸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장기주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에 차있지도 슬픔에 잠겨있지도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선배 군인이자 아버지로서 담담한 음성이었다. 내가 옳았다, 아들아. 하준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그저 묵묵히 폭력을 감내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미련함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장기주는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서질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 섰다. 다치는 걸 알면서도 너보다 약한 전우를 지켰어. 아비의 이름을 빌려 편해지는 길 대신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 방패가 되는 길을 택했다. 그게 바로 진짜 해병의 정신이다. 그것은 아들의 행동에 대한 완벽한 인정이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하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신념이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비로소 온전히 이해받는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 내가 고맙다. 이 애비에게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줘서. 그날 저녁 장기주는 자신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냈던 부대 의무관 박진우 중위를 조용히 불렀다. 젊은 의무관은 극도로 긴장한 채 장기주 앞에 섰다. 장기주는 그에게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중위, 자네의 용기가 한 명의 군인과 이 부대 전체를 살렸다. 양심을 지키기 위한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는 잘 안다. 고맙다. 장기주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은 젊은 장교의 용기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았다. 그는 박중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절대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해안 철책길 끝에 서서 서해 바다 너머로 지는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일주일 후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부대 전 장병이 연병장에 집결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전의 공포와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엄숙함이었다. 사령부에서 파견된 군 검찰관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범 황태수 병장과 가옥행위에 상습적으로 동조한 선임병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중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 처분이 내려졌다.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 중대장 최영민 대위는 파면 조치되었고 부조리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다른 간부들 역시 계급과 직위를 막론하고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 점의 의혹도 한치의 관용도 없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주 사령관이 연단에 섰다. 그는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젊은 해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령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해병으로서 말하고자 한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백령도의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해병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군대다. 그러나 그 강함은 적에게만 향할 때 진정한 명예가 된다. 동료의 인격을 짓밟고 약한 전우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힘은 강함이 아니라 가장 비겁한 폭력일 뿐이다. 그의 일갈에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전우의 등을 지켜주지 못하는 해병은 조국의 등도 지킬 수 없다. 전우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주먹은 결코 적을 향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적과 싸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싸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쳤다. 오늘을 계기로 해병대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악습을 뿌리 뽑겠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전우를 괴롭히는 자는 더 이상 해병의 빨간 명찰을 달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약속이자 사령관으로서의 명령이다. 연설이 끝나고 장기주는 연단을 내려와 그를 기다리던 헬기로 향했다. 그는 굳이 아들을 찾으려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대열 속에 서 있을 아들의 모습을 믿었기 때문이다. 대열 속에서 장하준은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를 편 김민석 이병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희미한 미소를 교환했다.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피어난 그 무엇보다 단단한 전우애였다. 헬기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백령도를 내려다보며 장기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아버지로서의 고통과 지휘관으로서의 책무가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섬을 뒤덮었던 짙은 안개는 완전히 걷혀 있었다. 그 자리에는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며 백령도의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떠오르는 희망의 태양이었다.